사실 먼저 독일 녹색당하고 그다음에 해적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사실은 저는 보시는 것처럼 정치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사실 정당의 역사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이제 한겨레 21 베를린 통신원으로 한 6년 정도 글을 썼는데요. 그 글을 쓰게 되기 직전에 저 앞에서 글을 썼던 분이 대단히 이 독일의 아우토노미 운동이라고 해서 68 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 쫓아서 이것저것 다니다가 제가 녹색당에 가입을 해서 한 2년 동안 당원 활동도 조금 해보고, 왜냐하면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학부부터 다시 시작해서 사실 시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학교 수업 듣는 거 외에는 할 것도 없고 해서 원래 정치적 관심도 있고 해서 녹색당 당원 한 2년 정도 했었고, 그 유명했던 98년 말에 있었던 전당대회도 같이 한번 참여하면서 충격도 좀 받고 그랬었는데요. 그 이후 이제 베를린 통신을 하면서 뭐 특별하게 제가 크지 않다면 녹색당 전당대회는 한 4번 정도 그냥 꼭 취재를 아니더라도 좀 갔었고요. 그래서 삼인당 전당대회나 이런 당운동에 좀 관심 있게 취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와서 뭐 학교 강사하고 블로거로 또 활동하고 있고요. 또 조그만 업체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녹색당의 역사에 대해서 뭐 이미 다들 여기 있는 분들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 지식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조금은 제가 체험을 또 했었고 관심이 많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색당의 역사로 볼 때는 인정할 건 인정한다면 되게 작은 역사지만 두 번째 있는 그 동독 민주화 운동의 세력들과 합당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두 개의 뿌리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워낙 그 동독의 그 뷝트니스 90이라고 하는 이 단체, 90 연맹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제 사회 단체들의 연맹인데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녹색당이라고 되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뷝트니스 노인세시 그다음에 그리넨이라니까, 그러니까 즉 연맹 90 그리고 녹색당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대변되는 건 녹색당이에요. 녹색당의 또한 뿌리 또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신사회 운동을 다양하게 포괄하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K그룹이라고 해서 녹색당 내에 있었던 학생 좌파 운동 세력의 어떠한 이후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주축이 돼서 녹색당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70년대 녹색당 운동의 뿌리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환경운동, 그리고 이 반핵운동과 평화운동이 당시에는 되게 살벌했습니다. 바로 전쟁이 나기 직전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대충 간접적으로 들어서 보셔서 알겠지만 뭐 켄싱턴 미사일 뭐 2 해가지고 독일에 사실은 핵무기가 엄청나게 많이 배치가 됐었고요. 바로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동서 갈등에, 양 진영 갈등에, 소련과 미국의 갈등의 핵심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그 다음 날이라도 전쟁이 날 수 있었던 위험성, 그리고 공개적으로 핵폭탄이 도로를 통해서 수송되는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목격되고 있었던 그런 장면들 속에서 사실은 반핵운동이라는 것은 대단히 워낙 또 독일 정부에서도, 심지어는 빌리 브란트 정부 내에서도 반핵운동에 대해서는 대단히 탄압이 많았던, 되게 크게 정치적으로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위험했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핵운동은 일반적인 반핵운동보다는 70년대 가장 고도화됐던 동서 진영의 갈등 속에서 반핵운동이 진행되었던 그 뿌리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평화운동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녹색당의 98년도 이후의 분열과 어떠한 새로운 흐름의 조성 때 이 반핵 평화운동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참전에 대한 원칙적인 무조건적인 반대, 이것이 이제 90년대 전에 80년대 단강령으로 채택이 되는데, 바로 코소보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녹색당이 참전을 동의하면서 사실 녹색당의 분리를 그러니까 결과지었던 평화운동도 녹색당이 대단히 중요한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운동은 그냥 녹색당 운동하면 독일에서는 여성운동입니다. 그거하고 동일어가 될 정도로 사실은 저도 놀랬던 것은, 제가 인구 한 35만의 도시에서 녹색당 당원을 한 1, 2년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자주 열심히는 안 하고 마을에 모임 있으면 가보면은 한 90%가 다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임 올 때도 이렇게 뭐 격식 차린 것보다는 애들도 데려오고,
고양이도 데려오고 개도 데려오고 뭐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정말 마을 회의한다는 느낌 정도 들 정도로 자기네들 저녁 먹던 거 쿠키 다 싸갖고 오고 빵 싸갖고 오고 이렇게 도시 여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여성운동이라는 것들은 중요한 또한 녹색당의 성격을 좌우할 수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정치 세력은 사실은 많이 이후에 분파가 되는데 우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6.8 운동의 그 흐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보수 환경 운동가들도 대다수 참여를 합니다. 특히 그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그 콜이 집권하면서 장기 집권을 했던 그 보수당의 최대우의 콜이 집권하면서 콜의 산업 정책에 반대했던 그 보수당의 환경 운동가들도 녹색당 창당에 대거 참여하고 물론 한 3년 후에 다시 탈당하게 되지만 대단히 유명한 정치인들이 녹색당 창당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82년이죠. 잠시만요. 80년이죠. 80년에 창당을 하기 전에 이미 74년부터 다양한 이름으로 지역선거에서 환경운동이나 반핵운동의 어떤 정치단체들로 지역선거에 이미 선거에 참여를 했었고 그것들이 모여지면서 80년에 전국정당으로 창당을 하게 됐던 그렇기 때문에 지역운동으로서의 이미 당운동으로서도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뭐 우리 식으로 하면은 여기 구미도 오셨지만 이런 시에서 이미 시의원이나 시정부에 진출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은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특징이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농촌 지역으로 최근에 들어 확대되고 있지만 녹색당 운동은 도시 운동으로서 또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당 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두 명을 꼽으라면은 페트라 켈리와 요시카 피셔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페트라 켈리는 뭐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 보면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대단히 매력적인 정치인이었고 또 죽는 것도 지금도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뭐 암살이었다, 뭐 자살이었다 여러 가지 논의는 있지만 이 페트라 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으로 이주했던 독일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벌써 이 여자는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정치적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970년에 자기도 나이 20살도 안 됐을 때 여동생이 암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반핵운동에 사실은 맹활을 시초를 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동생이 암으로 사망한 이후에 벌써 73년 지인들과 70년에 동생 죽었는데 3년 만에 단체를 만듭니다. 단체 만들어서 이 암 환자들에게 심리 치료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냥 물리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당시 70년대 심리 치료라는 것은 일반화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사회 운동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했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워싱턴에서 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바로 유럽연합의 어떤 공무원이죠.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하게 되면서 계속 사회 운동하고 가장 이제 페트라 켈리를 유명하게 했던 것들은 그 반핵 운동에서 연설들, 대단히 멋진 연설들을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연설들을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는 연설들을 하게 되고 사실은 81년에 있었던 가장 큰 데모, 이 40만 명이 모였던 이 데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후에 책들을 많이 또 출판도 하게 됩니다. 또 93년에 페트라 켈리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이 독일어인데요.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그런데 평화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평화로 가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es gibt keinen Weg zum Frieden. 그러니까 평화로 이르는 길은 정말 우리가 눈으로 돌려봤을 때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방법이 유일하게 평화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단히 그 반핵, 평화주의자였다라는 것을 이 속에서 그녀의 사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페트라 켈리도 그렇고 요시카 피셔는 뭐 이후에 잠깐 나오겠지만 정록 연정이 들어오면서 물러날 때까지 외무부 장관을 했던 인물인데 단 한 번도 그 7년 동안 그리고 그 전에 정치인 인기인 조사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총리를 하고 있던 슈레더하고 거의 뭐 15%, 25% 차이가 날 정도로 인기도에서는 1위였습니다. 근데 독일은 아시겠지만 정당 투표제를 하기 때문에 1위를 해도 직접 선거로 총리도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지역구에서도 출마했지만 한 번도 1등한 적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독일은 그 정당 투표를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요시카 피셔, 그러니까 즉 대단히 대중적인 스타들을 녹색당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요시카 피셔는 사실은 히틀러 이후에 가장 연설을 잘한다고 할 정도로 대중 연설을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하는 거고 페트라 켈리도 마찬가지. 이러한 스타 정치인들도 또한 녹색당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뭐 연방 선거 결과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80년대 이미 창당한 그 해에는 1.5%라는 참담한 결과를 얻지만 바로 그 다음 선거에서 28석을 얻으면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여기 있었는데 79년에 있었던 유럽 의회 선거에서 3.2%를 얻는데 3%를 넘으면 선거 비용 플러스 알파를 충당해주는 선거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돈으로 45만 DM이니까 마르크니까 지금 현재 돈으로는 20억이 넘는 돈인데 액면가로 20억이 넘는 돈을 그 당시에 받았으니 얼마나 큰 돈이 되었겠습니까? 이 돈을 사실은 창당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재정적으로도 이미 독일은 이러한 군소 정당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대단히 많았고요. 이런 것들이 이러한 군소 정당의 탄생들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이미 그리고 79년에 주정부 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루어졌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2009년 선거에서 녹색당 역사 30년 역사상 가장 높은 지지율인 두 자릿수 지지율을 처음으로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정록 연정에 들어갈 때 특징들을 보면은 6.7% 98년이죠. 6.7%밖에 얻지 못했지만 정록 연정 즉 연방 정부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것에 됐던 좀 사상적 배경들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결과 참담한 결과를 맞았던 것은 1990년 통일 직후에 있었던 선거에서 4.8%로 5%를 받지 못합니다. 그때 슬로건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잘못된 슬로건이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사람들은 독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날씨에 대해서 일기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통일 문제를 등한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통일 문제로 정치화되는 것을 비판하다가 결국은 부메랑을 맞고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걸 반성하고 독일 동문독 문제에도 눈을 뜨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빈트니스 90이라는 90연맹이라는 시민단체와 합당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크게 굴고 그런 1990년에 독일 통일 이후에 큰 실패를 얻게 되고요. 큰 부침은 그 정록 연정에 참여했던 것 그리고 최근에 급상승하고 있는 지지율. 그래서 바덴뷰텐비역이라는 독일 남서부에 있는 주에 드디어 주지사가 녹색당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는 결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녹색당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진영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당은 파벌을 인정합니다. 파벌을 인정하고 파벌 간의 토론과 파벌에 의한 생산적인 토론 그리고 생산적인 당의 발전을 인정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베이직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연결됐습니다. 근데 이 파벌은 절대 지역구와 연결되지 않는 파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구당 소모임을 통해서 파벌을 형성해야 되고 그 안들을 형성할 때도 그곳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A안과 B안이 싸우게 되면 처음부터 A안, B안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회는 안을 올려야 됩니다. 지혜는 안을 올리고 이 지혜 안에 예를 들자면 A안 즉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푼디스와 레알로라는 분파가 있는데 푼디스는 근본주의라고 우리가 뭐 평할 수 있고 녹색당 내 좌파입니다. 레알로는 현실주의자들. 그래서 녹색당 내 우파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둘이 항상 싸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만약에 논쟁을 하게 되면 여기에도 흔히 말하는 푼디스가 몇 명 60% 있고 레알로스가 40%가 있으면 이 안에서 합의해서 좌우지간 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옆 분해도 마찬가지고 저쪽 분해도 마찬가지고 또 이 분해가 한 지역구 블록에서 무슨 군, 무슨 시라고 하면 또 논쟁을 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합쳐지죠. 안이 합쳐지면서 소수파의 의견을 나름대로 담는 안을 만듭니다. 이 안들이 계속 모이면서 최종적으로는 어느 지역구에서 올라온 안과 어느 지역구에서 안을 가지고 투표를 하지 당 누가 몇 명이 서명했고 몇 명이 서명했던 그런 안으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지역 분해를 중심으로 통과했던 안 그리고 항상 그 어떤 지역에서는 그 자기네 안을 통과시키지만 상대편에 대해서 관용적인 지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 통과시키지만 너네 안도 한두 줄은 여줄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지역은 되게 냉엄하게 우리 안이 통과됐으니까 너네 안은 받아들이지 않겠어 해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역을 거치다 보면 되게 동적으로 안들이 변해질 수 있고 풍부해질 수 있고 의견들이 담아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베이직 데모크라시라는 용어들을 녹색당이 처음으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베이직 데모크라시는 진영 파벌을 인정하고 이 파벌을 지역 분해를 통해서 풀 것.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진영 투쟁은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보수적 생태주의자들과의 논쟁이었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무조건 산에 가서 사는 걸 요구하고 산업화를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를 반대하는데 개인의 삶의 태도로서 반대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것도 녹색당 당원들 대부분 동의하는 건데 문제는 사회의 어떠한 폴리시로서 또는 경제 폴리시라든지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라든지 외교 정책이라든지 사회 정책으로서는 관심도 없고 흔히 말해서 숲으로 돌아가자, 뭐 농촌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생태주의자들이 대부분 보수적 생태주의자들이 형성이 돼 있었고 사실은 적지 않은 수가 초반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러한 논쟁을 하다가 우선 물러나게 되고요. 크게 있었던 건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푼디스 급진적 생태주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자본주의적인 어떤 경향도 갖고 있고요. 당내 나름대로 한 50대 50을 차지하고 있었던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이 푼디스와 레알로가 연정에 참여한 이후에 코소보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을 녹색당이 동의한 이후에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되게 가슴 아팠던 순간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 급진적 푼디스들이 다 탈당을 하게 됩니다. 탈당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지금의 그 현재의 녹색당은 레알로스에 의해서 한 99%다 레알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영 싸움이 거의 없어서 좀 재미가 없어지는 정당으로 변했는데요. 예, 여하튼 녹색당이 또 했던 특징은 제가 여기 세 번째 적었는데요. 안티파티 파티라고 해서 또는 이걸 안티파티스라고 해도 되죠. 복수라고 하죠. 제 정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당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지배적이 있었던 3인당, 녹색 보수당 또는 자민당 이런 당들을 반대하면서 자식이 스스로의 당으로 쌓였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녹색도 많이 걸었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다른 정당하고 우리는 다를 것인가를 대단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집어일 거고 이것을 어떻게 자신의 조직적 강점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다는 거죠. 즉 어떤 정치적 노선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정당 운동 모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근본부터 개혁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죠. 특히 당시 이제 노조에 의해서 장악되고 노조의 편만 드는 3인당, 3인주의에 대한 반대가 좌파들에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조 중심주의적인 어떠한 3인당을 반대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왜냐하면 노조 중심주의로 가다 보면 노조가 어느 정도는 기업을 보호하려고 하거든요.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환경 피해, 환경에 대한 오염 또는 뭐 이런 것들 충분히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런 환경 투자보다는 임금 인상 부분에 더 관심이 많게 되고 이런 갈등들이 이어지면서 사실은 이 생태주의자들 대단히 70년대에 있었던 학생운동에 이어전 흐름이기 때문에 반자본주의적 흐름이 강했죠. 이분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80년대 이 논쟁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크게 볼 때는 6가지의 원칙이 정해지는데 이 중에 4가지가 공식 당 정책으로 확정되고 밖으로 공표가 됩니다. 하나가 첫 번째가 웨콜로기스, 그러니까 독일어로 하면 생태적인이라는 뜻이고 소ци알, 그러니까 소셜입니다. 여기서 소ци알은 3인주의적인 어떠한 노동자라든지 어떠한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소셜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안티파티 파티로서의 베이직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바지스 데모크라티시라고 얘기해서 이 밑에서부터 파벌과 파당과 갈등과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생산적인 토론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적 토론을 통한 새로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이들이 처음으로 걸게 되는 이 베이직 데모크라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칙은 이건 그냥 쓰여진 원칙이 아니라 되게 비타협적인 원칙입니다. 비폭력입니다. 이것은 우선 나치에 대한 반성도 있었고요. 절대적으로 군사적 갈등과 군사적 개입은 반대한다. 그리고 군사적 갈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쪽을 무력을 통해서 정복한다든지 무력의 우위를 통해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반대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련도 반대합니다. 소련의 핵무기를 통한 무장 당연히 반대하고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하면은 북한의 핵무장은 당연하게 녹색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단강령입니다.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5번째와 6번째 이거 작지 않은 수준인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했고 외부적으로 이제 그날 80년대 83년에 사실 발표하는데 이때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되게 중요한 원칙인 하나가 인권이고 남녀 평등입니다. 예를 들면 페트라 켈리 유럽에서 가장 처음으로 티벳 문제를 사회화시켰고 달마이 라마하고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자기 동생에서도 문제지만 환자들, 약자들, 장애인들 이런 문제들, 동성애자들 철저하게 이러한 인권과 소수자의 권리를 녹색당이 비타협적으로 싸우게 되죠. 사실은 지금도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동성애자가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 녹색당입니다. 물론 뭐 지금 3인당 자유당 지금 연정에 참여하는 독일 외무부 장관도 동성애자긴 하지만 거기는 극히 예외적인 형태고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독일 총리가 여자라고 해서 보수당의 여성이 많냐? 그 전혀 아니거든요. 10%도 안 되는데 우연히 여성이 총리인 바람에 마치 여성 중심의 정당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이러한 흐름들이 올려져서 오고 바로 아까 말했던 이 생태적 보수적 생태주의를 대표하는 것은 헬버트 그룰이라고 하는 체데우에서 보수당에서 이쪽 당으로 넘어왔죠. 참담이 아니라 창당입니다. 주요 창당 세력인데 아마 제가 기억으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체데우 보수당 내에서 장관직을 했던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참여했었고 근데 2년 만에 생태민주주의당 아직도 있습니다. 한 2%나 1%, 0.5% 받는 지역당으로 있는데 주로 이제 바이에른 남쪽 지역의 숲에서 살고 뭐 이런 분들 물론 존중받을 수 있고 지금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주로 이분들은 어떤 산업사회에 대한 반대 속에서 삶을 되돌리자라는 주의자들이 분들이고 이분들 아직도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이제 큰 사건 중간에 이제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건은 체르노빌이 86년에 있었고 이거는 녹색당의 자신의 어떠한 원칙들을 스스로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아침에 제가 만드라고 철자 틀린 게 너무 많네요. 녹색당입니다. 이것이 이제 80년대 계속해서 매년 업데이트되면서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업데이트돼서 이 뭐 당 플랫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당 프로그램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걸 플랫폼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당이 운영되는 원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플랫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 80년대 말에 드디어 푼디스라는 그룹과 레알로스라는 그룹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막 그 창당 세력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으면 다 없어지고 푼디스, 레알로 이 두 개의 분파로 크게 나오는데 이제는 푼디스는 비타협적인 원전의 예를 들면은 폐기, 레알로스는 뭐 그래도 한 60년을 있다가 뭐 이런 식 그래서 합의한 것이 30년 뭐 이런 식의 어떠한 뭐 점진적인 어떤 개혁들을 주장하고 레알로스를 대변하는 게 바로 요시카 피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권력 투쟁하는 것이 여성과 남성이 실제로 권력 투쟁을 하죠. 왜냐하면 좀 이따 마지막 부분에 제가 녹색당 하겠지만 이 여성이 50%를 넘어야 되는 것이 당 프로그램입니다. 50%가 안 되면은 모든 당 주요직에서 당이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성을 찾아야 됐고 이 여성과 남성의 권력 투쟁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여성이 대부분 푼디스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주로 권력 지향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레알로스를 구성을 하고 푼디스가 대부분 여성에 의해서 구성되는 독특한 역사를 또한 독일 녹색당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수는 스스로도 인정하지만 통일에 대한 무정책 스스로 인정하는 바고요. 그래서 연방선거 패배 이후에 다시 한번 그래서 자신들의 그 그룬트 그러니까 베이직 컨센서스라는 겁니다. 컨센서스를 다시금 하게 돼서 실제 그 80년대 초반에 83년에 만들어진 초기의 당강령 80년에 창당하지만 그 4개의 원칙에다 2가지 원칙을 공개적으로 아까 인권과 여성 이것을 전면에 다시 내서 6가지의 베이직 밸류를 이들이 채택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당이 무너지는 거다. 이거는 레알로도 푼디스도 다 동의한. 그러니까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94년부터는 되게 레알로하고 푼디스 사이가 좋습니다. 언제 이 원칙이 깨지는 게 바로 코소보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이죠. 그리고 또 필요했던 것이 동독에 있는 이 90연맹이라는 곳과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기초 가치가 무엇인지 논쟁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이러한 뭐 기회 삼아서 다시 해서 이것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탈냉전 이후에 외교 정책도 다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동독에 대한 사회 정책도 다시 고민돼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 전반적인 이 80년대 3년에 만들었던 것을 한번 10년 만에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논쟁 속에서 했고요. 사실 이 논쟁도 93년에 확정되지만 90년부터 패배 이후부터 바로 3년 동안 엄청난 사실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논쟁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은 올해 안에 하자가 아니라 3년 안에 하자라고 정말 얘기해서 3년 동안 이걸 정말 피 터지게 싸워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럴 때 이 위기 때 무너지지 않았던 거는 재정적으로도 연방선거에서는 졌지만 주정부나 지역선거에서는 탄탄한 진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재정들이 마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푼디 일부는 탈당을 하죠. 탈당을 해서 어디 갔냐? 3인당으로 가서 대표적으로는 오토실리라고 해서 탈당해서 정록연정대 3인당의 당명으로 바꿔서 내무부 장관을 7년간 했던 오토실리라는 유명한 명망가도 당시에 탈당을 해서 3인당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98년에 정록연정을 그러니까 3인당과 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당 창당부터 추진됐던 겁니다. 우연히 결과로서 6% 얻었지만 50%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당시 루디 두츠키라고 이름 들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독일 68 학생운동의 지도자 중에 대단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이 사람도 사실은 모든 독일 68 세대의 우상이었죠. 자살을 하지만 않았다라면 큰 인물이 생긴 것도 되게 멋있고 해서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이걸 제가 영어로 못 바꾼데 마시 두어시티 인스티튜션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라는 건 행진입니다. 행진하는데 인스티튜션을 통해서 행진하는 거다. 결코 그냥 제야에서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권력을 장악해야 되고 반드시 정당 운동을 해야 되고 단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의 여긴 제가 적자면 타츠라는 독일의 좌파 신문입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이것이 두츠키의 영향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즉 언론기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있는 타츠라는 독일의 푼디스를 대표하는 녹색당이 푼디스를 대표하는 좌파 신문이 아직도 존재하고요. 시민 참여용으로 만들어졌던 타츠라는 신문. 그리고 이 인스티튜션은 결코 내가 모든 권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두츠키가 얘기하는 거지만 언제든지 연합해서 우리의 이상을 조금이라도 실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토피가 완전히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타협적 유토피는 독일어입니다.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된다는 얘기, 여기서 나온 것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 독일어인데요. 포스트 마테리얼리스무스 그러니까 후기 물질주의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끝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후기 물질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토피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스티튜션이 필요하고 인스티튜션은 우리가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 3인당이라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심지어는 보수당과도 결합하여 우리의 정책을 조금이라도 조금씩 실현시켜 나가는 것. 하지만 인스티튜션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근거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러한 흐름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되었고요. 6.1%인가 6% 겨우 넘는 지지율이었지만 장관을 3명 배정받습니다. 요시카 피셔, 그 유명했던 레알로죠. 그다음에 안드레아 피셔는 푼디스고 요르겐 트리친 지금도 있습니다. 푼디스가 2명, 레알로가 1명. 왜냐하면 외무부 장관이 부총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장관. 그리고 이후에 보건부 장관이 물러나고 농림부 장관이 들어서게 되는데 레알로인 큐나스트 지금 대단히 유명하죠. 당 총재까지 했었던 큐나스트가 농림부 장관이 들어옵니다. 독일은